중력, 김진초. 위성 촬영 장면이 나올 때마다 일시정지를 눌렀다. 우주 재난 영화였다. 캄캄한 지구 가장자리로 보이는 일출 아우라는 신비스럽다 못해 거룩했다. 거대한 알이 태어나는 장면을 목격하듯 가슴 먹먹하기도 했다. 저 껍데기에 발붙이고 서서 누구는 바로, 누구는 옆으로, 누구는 거꾸로 끊임없이 자리바꿈을 하는구나. 곡선의 지구 캄캄한 어디쯤 너도 있고 나도 있겠지. 부끄러운 낭만 부스러기를 밟으며 그곳을 떠났다. 발밑에서 아사사 바사사 비수기 씹는 소리가 났다. 플라타나스 마른 입소리였다. 바람에 날리는 플라타나스 잎을 기어코 쫓아가 밟으며 고소하고 달콤한 너를 지나왔다. IMF 때문에 상권이 죽어 장사가 안 되니 월세를 깎아달라고 하자 한국에 들어온 지 50년도 넘었다는 화교 주인은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척하며 기한 되면 나가라는 말만 반복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층 내부 수리 공사 때문에 소음과 먼지가 끊이지 않아 들어왔던 손님이 도로 나가기 다반사였다. 3층을 살림집으로 개조해 새를 놓으려는 공사는 2달이나 계속되었다. 이따금 공사 감독하느라 들른 화교 주인은 내 카페에 와서 돈도 안 내고 차 안 마시고 갔다. 공사 기간만이라도 월세를 좀 감해달라고 사정했으나 목통이었다. 밀린 월세 때문에 완전히 손을 털고 몸만 나왔다. 인수할 사람이 없어 권리금도 날린 채 텅텅 비어버린 거리를 마지막으로 빠져나왔다. 너에게는 이런 방구도 없이 탈출했다. 사실은 신포동이 아니라 너로부터 탈출한 거였다. 밉살 맞은 화교 영감탱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늪에 나를 빠뜨린 너. 너를 벗어나야 얼굴 들고 살 수 있었다. 처음에 너는 낭만이었고 사치였으며 드러낼 수 없는 자랑이었다. 가까운 친구에게조차 발설할 수 없어 입이 근질거렸다. 저 노랑 대가리 레게머리는 여기 죽돌이냐? 거참 취향도 독특하네. 도서관 놔두고 저게 무슨 꼴이냐? 너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정석을 풀고 있었다. 허우대는 멀쩡한 놈이 참 연구 대상이야. 부모가 누군지 몰라도 속개나 터지겠다. 너를 드러낼 수 없는 내 속이 터졌다. 지나치게 어린 너의 나이가 원망스러웠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보호했고 나는 너를 탐했다. 나를 탐하는 내가 눈물겹게 고마웠다. 2002 월드컵 4강전은 모텔에서 응원했다. 우리는 뱀처럼 뒤엉켜 꿈틀대며 2가지 승리를 맛보았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빨간 뿔이 돋은 붉은 악마들이 시청 앞 광장을 뒤덮고 있었다. 그때 응원단이 100만을 넘었다고 하던가. 거기 있어야 할 네가 나를 휘감고 있었다. 지나가는 차들이 클렉슨 응원을 하고 너는 그 리듬에 맞춰 나의 쾌락을 응원했다. 넌 나의 비등점을 정확히 알았다. 서서히 비등점을 향해 달리고 기어이 그곳에 다다르면 세상이 까맣게 지워졌다. 폭발을 위해 촘촘히 조여든 모공이 하나하나 우주가 되어 바늘끝처럼 일어섰다가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장렬히 분해됐다. 나는 너의 셔츠였다. 모자랄 것도 남을 것도 없이 꼭 맞는 셔츠였다. 잠자는 세포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깨워준 감각의 교사. 너는 내 인생 최고의 보상이었다. 그 나이에 어쩌면 그리도 침착하게 도미노처럼 차근차근 종을 올려줄 수 있는지. 조숙한 내 앞에서 미숙한 나는 한낱 소녀일 뿐이었다. 젖은 빨래처럼 너에게 몸을 걸치고 남편에게 조소를 날렸다. 내 청춘을 보상해주는 이 아이는 당신에게도 선물이야. 우리 부부는 섹스리스였다. 애초부터 아이를 갖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했지만 그게 그런 의미일 줄은 몰랐다. 결혼해 살다 보면 자연스레 이세를 가질 수 있으리라 믿었기에 남편의 터무니없는 조건에 그닥 신경 쓰지 않았다. 남편이 끝까지 동거인을 고집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현주야, 정 불편하면 애인을 만들어도 좋아. 성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결혼이라면 우리는 외계인이었다. 당신 혹시 바깥에 여자 있어요? 너 왜 그래, 현주야? 내가 친구 좋아하는 거 잘 알잖아. 아닌 게 아니라 남편에게 죽고 못 사는 친구가 있었다. 친구가 1등 항해사로 근무하다 도선사로 항구에 들어앉으면서 이틀이 멀다 하고 어울려 밥도 먹고 술도 마셨다. 도선사가 뭔지도 그 사람 때문에 알게 되었다. 연봉이 억대를 훌쩍 넘는 도선사는 뱃사람들의 로망으로 바다 위의 파일럿 혹은 항구의 마이스트로로 불린다. 20년 가까이 배를 타야 시험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웬만해선 논보기 어려운 직업으로 선장이 지휘권을 위임받아 안전한 입출항과 접안, 이하시키는 일을 한다. 어쨌거나 가정이 있는 남편을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는 친구가 어이없긴 했다. 하지만 남편이나 나나 붙어 있어봐야 별다른 재미도 없기에 짐짓해보는 소리로 그들의 유별난 우정을 빈정대는 정도였다. 그들이 만취해 우리 집에 와서 뻗은 날이었다. 새벽녘 두렁거리는 소리에 살그머니 일어나 방문을 여니 주방에서 둘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다. 인기척을 내며 다가가려는데 뭔가 섬뜩한 기운이 제동을 걸었다. 라면을 젓가락에 말아 입으로 후후 분 뒤 친구에게 먹여주는 남편을 목격한 순간 체중을 벽에 싣고 스르르 주저앉았다. 나는 그들 사랑의 희생양, 아니 허수아비였다. 돌이켜보니 도처에 힌트가 있었다. 풍요로는 소비의 늪에 빠져 굳이 캐내지 않았을 뿐이다.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들은 넘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아주 오래된 연인이었고 나의 퇴장은 자명한 이치였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치매 초기인 시어머니에게 내려가 며느리로 살았다. 남편이 또박또박 보내주는 생활비를 받고 그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 나이 42이었다.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시어머니 유산을 내게 돌려주었다. 꼬인 내 인생을 나는 윤회로 해석했다. 그러지 않고는 답이 안 나왔다. 기막히게 억울했지만 전생에 남편에게 진 빚이 많겠거니 생각한 터라 서류 정리도 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이혼을 원하면 왠지 빚을 청산하지 못할 것 같았고 장사를 할 작정이라 유부녀라는 바리케이트 또한 필요했다. 카페를 열고 너를 만났다. 어린 이가 어떻게 나의 결핍을 알아보았는지 모르겠다. 너의 도발적인 고백은 장난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아줌마, 은근 끌려. 이름이 뭐예요?
이제부터 이름 불러줄게. 손님, 어른한테 장난치면 혼나요. 허걱, 그럼 아줌마에서 아주머니로 업그레이드 시킬 건데. 그래도 괜찮아요? 나이를 떠나 손님들 대부분이 언니라 부르는 처지에 너는 처음부터 나를 아줌마라 불렀다. 안 그래도 그게 걸리던 차였다. 이 할마씨 이름은 현주라 합니다. 손님. 너는 과장된 표정으로 뒷목을 잡았다. 너의 이름은 주연이었다. 여고를 졸업하고 바로 시집간 친구는 내 또래 아이가 있었다. 그래 그런지 너와 손잡고 다녀도 수상한 눈길을 대는 이는 별로 없었다. 오히려 네가 워낙 튀는지라 나를 딱하게 여기는 눈치였다. 그럴수록 너는 대담해졌다. 현주 씨, 오늘은 찜 먹을까 탕 먹을까? 내가 메뉴를 고르며 묻자 종업원이 웃으며 말했다. 이름 불러주는 아들 보기 좋네요. 응? 아들 아니고 애인인데요. 너의 정색에 종업원이 킥킥 웃었다. 네, 알겠습니다. 애인님. 버르장머리는 없을망정 애인 노릇을 자처하는 아들을 둔 내가 부럽다는 표정으로 주문을 받아갔다. 그러게 이렇게 후진대 말고 딴 데 가자 그랬잖아. 후진 건 식당이 아니라 나였다. 곱절의 나이를 무슨 수로 극복하랴. 나는 꾸밀 의욕을 잃었다. 공들인 화장조차 나이를 덧칠할 뿐이었다. 차라리 네 앞에서 더 나이 먹은 여자인 게 여러모로 편리했다. 너는 자청에서 셔터맨이 되었다. 셔터는 올리는 것보다 내리기가 힘들었다. 구도심 오래된 건물의 셔터는 더욱 그랬다. 잡아당기다 걸리면 어르듯 놓아주고 다시 잡아당기는 밀당의 노하우가 필요했다. 카페 문 닫을 시간이 되면 너는 어디선가 나타나 끼 셔터의 비명으로 하루를 닫아주었다. 내가 택시에 오르면 너는 잠시 서서 번호판을 외운 뒤 돌아서서 손을 흔들며 사라졌다.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어디 사는지 우리는 피차 몰랐다. 어쩌면 너의 이름도 가짜일지 모른다. 내 이름을 발설하는 순간 너의 이름이 주연으로 둔갑했을지도. 너로 인해 나는 요괴가 되어갔다. 중국 노나라 때 얘기라고 하던가 우예라는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일주일 후 호랑이로 변해 형을 잡아먹었다고 한다. 원래 호랑이로 변신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호랑이로 변했으니 그게 바로 요괴였던 것이다. 나 또한 의지와 상관없이 괴상하게 변하고 있었다. 내게 열광하는 네가 어찌나 어여쁘던지 분에 넘친 보상이 꿈만 같았다. 그게 너의 호기심이건 트라우마건 잉여 에너지건 상관없었다. 나 역시 너에게 열중했다. 갈증이란 게 묘해 채우면 채울수록 목이 말랐다. 네가 내게 소홀해지면서 나는 가꾸기 시작했다. 꾸미면 꾸밀수록 효과가 있는 상대를 만나는 일은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하루도 남자 없인 버틸 수 없는 괴물이 되어가면서 너를 버릴 준비에 쾌감을 느꼈다. 어쩌면 머리보다 몸이 먼저 준비했을 것이다. 뽐내고 싶도록 사치스럽던 나의 낭만은 그렇게 목숨을 다하고 있었다. 저기 바람표? 뻘짓하면 죽는다. 너의 문자가 귀찮아졌다. 오프라인으로 시작한 우리의 관계가 점점 온라인으로 기울었다. 네가 재수 끝에 지방대학에 들어간 때문이다. 몸이 달아 수업을 빼먹고 올라온 너는 일사마 손님한테 시비를 걸었다.
냉담해지는 내게 대한 분풀이였다. 추억의 원도심지를 찾아온 많지도 않은 손님이 그나마 떨어져 나가고 나 또한 점점 너에게서 멀어졌다. 물러설 때가 왔던 것이다. 너의 시험기간을 택해 그곳을 탈출하면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손을 벌렸다. 현주야, 괜찮아. 잘했어. 뭐가요? 뭐든지 다. 남편은 곧바로 입금했다. 부탁한 금액의 곱절이었다. 다 알면서도 두말 없는 남편이 내 편처럼 느껴졌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 돈은 고스란히 데이트 통장에 들어갔다. 트레이너에게 보내는 사례였다. 비록 요괴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망정 너로 인해 나는 확장되었다. 너를 청산하고 먼지처럼 날아다녔다. 바람이 불면 쓸려다니고 잠잠하면 가라앉으며 아무런 유감 없이 생을 낭비했다. 무엇 하나 조심할 까닭이 없는 낭비는 긴장이 없어 지루했다. 제 아무리 요란을 떨어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으니 시들했고 신압으로 잦아들었다. 시어머니 간병하던 경험을 살려 간병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다. 환자들은 툭하면 내게 욕을 했다. 몸이고 마음이고 불편하면 욕부터 퍼부었다. 2년 전년은 보통이고 개 같은 년, 쌍년, 씨부랄년, 오살할년, 호랭이가 물어갈년, 연병산에 가서 거꾸로 질련, 재미 붙을련. 이유 없는 욕을 먹으며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죄가 사해지는 기분이었다. 보호자들이 민망해 쩔쩔대는 욕일수록 나는 즐거웠다. 어린 네가 아픈 나를 돌보았듯 나도 그렇게 환자들을 돌보았다. 쾌락이 절정해서 너도 욕을 하곤 했지. 욕설을 내뱉으며 내게 너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사정했지. 계속 끊임없이 불러달라고 애원했었지. 지금 너는 누구에게 욕을 하며 이름을 불러달라고 사정할까? 이젠 30대가 되었을 너의 안부가 궁금하다. 너와의 시절이 내겐 에덴의 재난이었는데 너에겐 어떤 의미였을까? 화면에서는 우주의 여인이 안타깝게 통화를 시도한다. 우주 정거장에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던 중 폭파된 인공위성 잔해, 다시 말해 우주 쓰레기와 부딪히면서 동료들을 모두 잃은 여인이다. 여인은 지구로부터 600km 떨어진 우주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맞서며 홀로 고군분투한다. 산소는 떨어져가고 방향까지 잃은 여인이 절대 고독과 싸우며 지구에 닿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우주재난 영화이다. 본부와의 통신마저 끊어져 귀환을 포기하고 편안히 죽음을 맞으려는 순간 지구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여인이 매달린다. 여인이 매달리는 사람은 이누이트족 아마추어 통신사 안인강이다. 말이 통하지 않아 둘은 서로 딴소리를 한다. 둘의 딴소리 사이로 개 짖는 소리, 아기의 옹알이, 웃음소리, 자장가 따위가 들린다. 여인의 가슴이 뜨거워진다. 언어 이전의 언어가 소통의 중심이다. 그것이 절망에 빠진 여인의 귀소 본능을 자극한다. 우주에서 표류하는 여인을 지구로 잡아당긴다. 그러고 보니 너야말로 내게 안인강이었다. 여인이 지구로의 귀환을 포기하려는 순간 기적처럼 들려온 안인강과의 먹통 대화처럼 너와 나의 언어도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로 인해 여자가 되었고 사람이 되었다. 무중력 공간에서 미아로 떠돌던 여인이 우여곡절 끝에 지구에 닿아 호수에 떨어진다. 탈진한 몸으로 호수 가장자리에 기어 나온 여인. 여인이 지구의 흙을 한 줌 쥐고 웃음과 울음을 동시에 터뜨린다. 그 엔딩 장면에서 아무런 전조도 없이 눈물이 툭 떨어졌다. 언제부턴가 전조 없는 눈물이 흔해졌다. 목욕시킨 환자에게 로션을 바르다가 지하철을 기다리다 커피를 내리다가 자동차 밑으로 몸을 숨기는 살찐 고양이를 보다가 보도블록 틈에 핀 채송화를 보다가 지나가는 웨딩카를 보다가 마음 먹고 장봐온 창거리를 냉장고 가득 채우다가 옆집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침대볼을 갈다가 밑도 끝도 없이 굴러떨어지는 눈물에 당황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오래전에 어린 딸을 잃은 우주의 여인, 돌아와야 반겨줄 사람 하나 없는 여인. 여인에게 무슨 미래가 있을까? 어쩌면 여인은 아닌강과의 통화 기억만으로 살아갈지도 모른다. 아닌강을 찾아 나설 수도 있고. 지구로 돌아가리라 마음먹은 순간 그녀가 한 말이 생생하다. 내 운명은 둘 중 하나야. 지구에 닿으며 불타 죽거나 멋진 여행을 하고 왔다고 자랑하거나. 어쨌든 믿자야 본전이고 아마 둘 다 엄청난 여행이 될 거야. 나 또한 그 시절 너를 여행했나 보다. 자랑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불타 죽었나 보다. 그나저나 그래비티가 무슨 뜻이지? 영화를 다 보고서야 제목의 뜻을 찾아보니 중력이다. 내가 이 영화를 다운받아 본 것도 중력 때문이었나. 한가한 휴일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시청하는데 칠관왕을 차지한 우주 재난 영화 그래비티가 자꾸 눈에 들어왔다. 내 안에 부자유스럽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답답한 우주복을 입고 무중력 공간을 갑갑하게 움직이며 솜 속에서 침묵을 배우듯 몸으로 습득하고 싶은 뭔가가 있었는지도. 몸을 생각하자 네가 또 불쑥 떠올라 텔레비전을 끄고 너를 켠다. 쓸모없는 감정의 찌꺼기가 간간히 떠올라 일상을 방해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너였다. 두레박으로 너를 꺼내 목을 축이면서 어쩔 수 없는 가책을 느끼기도 했다. 너와의 현장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다만 내가 외면했을 뿐이다. 이제는 가봐도 되겠지 싶어 집을 나선다. 그 시절엔 늘 동인천역에서 내렸는데 깜빡 지나쳤다. 인천역에 내려도 상관없지만 왠지 종점이 싫어 다시 동인천역으로 가려고 앉은 채로 기다리는데 한노파가 열차에 몸을 실으며 묻는다. 이 차 동두천 가나요? 의정부까지 가는지 동두천까지 가는지 알 까닭이 없었다. 글쎄요, 좀 있으면 안내방송 할 거예요. 그 말과 동시에 열차를 빠져나왔다. 시발점이 돼버린 인천역이라면 굳이 꺼릴 까닭이 없었다. 끝을 봐야 시작이 있는데 늘 이런 식이었다. 남편과도 제대로 끝을 봤다면 제대로 시작했을까. 예전엔 하인천역이라 불렀던 경인선 종점 인천역. 남녀한 역사 왼편 은행나무는 노인처럼 몸피를 줄였다. 역사 맞은편 차이나타운 입구 배로가 우중충하다. 예전엔 빨간색이었는데
도장을 다시 하려는 중인가. 구두수선소에 물어보니 앞서 페루가 무너져 중국에서 다시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새로 세운 페루는 자연스러운 바위색이다. 대신 빨강과 황금색으로 요란하게 도배한 차이나타운 상가들이 주렴을 흔들며 행인을 유혹한다. 새 단장한 상가들의 급조된 냄새가 역해 파출소를 끼고 밴댕이 거리로 들어선다. 이따금 너와 함께 밴댕이 회에 흑주를 마시던 선술집을 흘낏 들여다본다. 보름달 같은 얼굴에 입술을 새빨갛게 칠한 여주인이 손님과 이바구를 하며 깔깔대는 소리가 새어나온다. 혹시 알아볼까 싶어 재빨리 지나친다. 일설에 지구에서 짜장면을 처음 만들었다는 공화중 골목에 들어선다. 군데군데 시커먼 입을 벌린 채 폐가처럼 버려진 건물이었는데 제법 번듯하게 몸을 바꾸었다. 골목을 돌아 정문 앞으로 가니 짜장면 박물관으로 탈바꿈해 있다. 한때 번성했다 버려지고 다시 태어난 이름이 짜장면 박물관이라. 너와 난 무엇으로 다시 태어날까? 에덴의 진한 박물관? 또 전조없는 눈물이 툭 떨어진다. 선글라스를 쓰길 정말 잘했다. 차이나타운이 새단장하기 전 이름난 중국집이었던 풍미를 지나 언덕을 오른다. 아, 이과두주. 저 집에서 너와 중국 요리를 먹을 땐 늘 이과두주를 곁들였지. 현주씨, 이 술 졸라 화끈하다. 목구멍을 태우며 넘어가는 순간 발끈 취했다가 안주 한 점 들어가면 또 발끈 깬다니까. 이렇게 화끈한 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너는 이과두주 마니아였다. 하지만 너의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앞에서 남자이고자 계산을 도맡아 하는 너가 귀여워 뺨을 비틀어주고 싶었다. 내가 미리 너의 손에 쥐어준 카드를 너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결국 쥐어짠 대안이 데이트 통장이었다. 너도 놓고 나도 넣어 데이트 때마다 같이 사용하는 통장 말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넣어준 큰 돈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어쨌든 너를 떠나면서 이과두주와의 인연도 끝났다. 오늘따라 이과두주가 마시고 싶다. 혼자 마시는 이과두주는 그렇고 누군가, 너 말고 다른 누군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누군가와 마주 앉아 너의 말 맞다나 발끈 취했다가 발끈 깨고 싶다. 이 언덕을 넘어서면 중구청이고 곧장 가면 이내 신포동이다. 거기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만들었다는 신정통 거리에 나의 카페가 있었다. 그 근처를 서성이면 혹 너를 볼 수 있을까? 선글라스 안에서 몰래 혼자만이라도 너를 볼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가슴이 뛴다. 차이나타운 끝자락,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는 2층 중국 가옥 못미처에서 발길을 멈춘다. 길에 내놓은 입간판, 나비 때문이다. 소박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드는 간판이다. 가까이 다가가자 커피 향과 함께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온다.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생각나면 들러봐요. 조그만 길모퉁이 찾지. 아직도 흘러나오는 노래는 옛 향기겠지요. 우두커니 서서 끝까지 듣는다. 발표 당시 제목이 제일 긴 가요로
유명했다.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이젠 이것보다 더 긴 제목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혹 제목보다 짧은 가사는 없을까? 그것도 재미있을 텐데. 거창할 것도 없는 인생에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해 감당하기 난처한 짐을 잔뜩 지워놓고 사납게 몰아대지만 결국 생로병사 한마디면 끝난다. 생명뿐 아니라 관계에도 생로병사가 있다. 너와 나의 관계도 그런 공식을 거쳐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전생이 되어버린 네가 왜 나를 불러냈는지 모르겠다. 테이블 3개의 작은 카페는 테이블 모양도 제각각, 의자도 제각각, 초라한 공간에 초라한 사람이 가득하다. 꽁지머리에 코수염을 기른 주인 남자가 술판을 벌인 손님들을 정리하고 내게 자리를 마련해 준다. 나비보다 나방이 어울리는 남자다. 꽁지머리 나방도 술이 올랐는지 얼굴이 벌겋다. 소주의 새우깡, 그야말로 깡소주다. 유리문 냉장고를 보니 소주 맥주가 가득하다. 안주는 서비스로 나오는 스낵 과자가 전부인 듯하다. 나방이 만든 커피는 보기보다 맛이 괜찮았다. 들리는 대화로 미루어 손님은 다들 그림쟁이 같았다. 전시회를 앞두고 설왕설래하는 마이너 화가와 마이너 카페, 깡소주를 마시는 마이너들이 흘끔대며 나를 탐색한다. 시답지 않게 말을 걸지는 않으니 다행이다. 오랜만에 사람 냄새를 맡는다. 안인광과 교신하듯 안도감이 든다. 어깨에 기타를 맨 남자가 익숙하게 들어온다. 형님, 이거 얼마 주고 샀는지 맞춰봐요. 기타를 케이스에서 꺼내며 묻는 30대 후반의 남자. 꽁지머리가 귀찮다는 듯 대충 훑어본다. 돈 좀 발랐나 보네? 기타맨의 표정이 흡족하다. 진작부터 찍어놨던 건데 오늘 탈탈 털어 263만 원으로 쇼부 봤어요. 그런데 형님, 기타맨의 목소리가 갑자기 구차해진다. 기타 사느라 다 털려서 그러니 오늘은 소주 한 병만 그읍시다. 웃음이 나와 어금니를 깨물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263만 원짜리 기타를 냅다 자랑한 사내가 3천 원짜리 소주를 외상하다니. 꽁지머리가 한쪽 입을 실그러뜨리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인다. 낮에는 기타 학원, 밤에는 무대에 서는 기타리스트라며 내게 설명까지 하는 걸 보면 낯선 손님이 내게 꽁지머리 자존심이 상했나 보다. 문득 네가 염려스럽다.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던 너, 그쪽은 괜찮은지. 꽁지머리가 부탁하지도 않은 커피를 리필하며 말을 건다. 저기요, 왠지 낯이 익은 듯 해서 그러는데 혹시 신포동에서? 실내에 들어오면서 선글라스를 벗은 탓이다. 누구더라? 그의 얼굴에서 꽁지머리와 콧수염을 지우자 어렴풋이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10여 년 만에 저렇게 달라졌다면 나 역시도 마찬가지일 텐데 대단한 눈썰미다. 사실은 얼굴보다 목소리 때문에 알아보았어요. 꽁지머리는 몽환적이면서도 가슴을 후벼 파는 목소리의 가수 이소라와 내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했다. 너한테도 여러 번 들은 소리다. 솔직히 누님 목소리가 이소라보다 훨씬 귀신 목소리에 가깝지요. 귀신이라고요? 죄송.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귀신 목소리가 은근히 사람을 긴장시키고 집중하게 하잖아요. 혀가 아니라 저 깊은 작은 창자쯤에서 울려 나오는 목소리라고나 할까. 아무튼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게 매혹적이에요.
꽁지머리는 귀찮은 손님이었다. 이따금 찾아와 맥주를 3병쯤 시키고 앉아 말 상대 좀 해달라며 조르곤 했다. 나보다 서너 살 아래였다. 화가라고 했지만 그가 그린 그림을 본 적은 없다. 한글을 떼면 누구나 글을 쓰듯 붓만 있으면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며 그림이 화가의 전유물이 되는 걸 성토하던 사람이었다. 자신의 벽에는 자신의 그림이 있어야 아름답다며 각자의 자유 언어로 그림을 그리고 즐기며 가꾸자는 주의였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표현한 낙서보다 유명 화가의 그림이 나을 게 무엇냐며 거실의 액자를 모조리 떼어내고 아이들 표현의 장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곤 했다. 그때는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왔다더니 목소리를 찾아왔었던 건가. 누님이 갑자기 사라져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잘 지내시는 거죠? 보시다시피 짧게 대답하며 꽁지머리의 안경을 보았다. 저 안경은 몇 번째 안경일까? 평소와 달리 술에 취해 찾아와 객적은 소리를 하던 날이다. 누님, 나 딱 한 번만 주라. 내 손은 바로 그의 뺨을 향했고 안경이 날아가 박살났다. 뱅뱅 도는 안경을 잃은 그가 더듬대며 층계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며 내가 지나쳤나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런 수모를 겪고도 그는 몇 번 더 내 카페를 찾아왔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조용히 맥주를 마시고 조용히 일어나 층계를 내려갔다. 말 상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좋아 보여요, 누님. 빈말인 줄 안다. 그가 변하듯 나도 변했다. 그는 꽁지머리에 코수염 정도지만 나는 머리가 하얗게 쇠었다. 누구는 날 더러 멋스러운 은발이라며 부러워하지만 염색 알레르기가 있어 손을 못 쓸 뿐이다. 깡소주파가 한꺼번에 빠져나가자 나도 한잔하고 싶어진다. 이가두주를 마실 수는 없느냐고 묻자 꽁지머리가 금방 사옴하고 나선다. 안주는 중국집에서 시켜 먹어도 좋다며 전화번호를 건네준다. 양장피 안주에 이가두주를 마신다. 꽁지머리와 함께 마신다. 땅거미가 지고 실내가 밝아진다. 누님,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아니면 가는 길? 꼬박꼬박 누님을 붙이는 꽁지머리를 보니 네가 생각난다. 너한테는 누님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지만 이 남자나 너나 비슷한 부류 같다. 남자들에게 연상은 넘치는 치기와 객기, 그리고 패기를 어여삐 봐줄 환상의 이성인 걸까. 그냥 나섰어요. 영화를 보다 불쑥 나섰는데 오다 보니 여기네요. 꽁지머리가 바짝 관심을 보인다. 무슨 영화요? 그래비티. 맞아요. 여기는 이상한 중력이 있어요. 떠나도 떠난 게 아니라니까요. 꽁지머리도 그래비티를 보았나? 아니면 그 단어를 알고 있나? 잠깐만요. 핀란드 형님 오기로 했는데 전화 좀 해볼게요. 꽁지머리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다 맥없이 내려놓는다. 한 남자가 들어선 때문이다. 아까의 깡소주 파와는 분위기부터 다르다. 입송도 고급스럽다. 명품 티를 내지 않는 명품이 일상적인 모습이다. 꽁지머리가 내게 묻지도 않고 핀란드에게 이가두주를 한 잔 권하자 그가 냉정하게 사양한다. 이전이야, 나 곧 떠날 거야. 꽁지머리가 아차하는 표정으로 커피를 한 잔 내려다 준다. 형님, 이 누님도 중력에 끌려왔대요. 근 10여 년 만에. 핀란드가 미소를 지으며 캔디 같은 걸 한갑 건네는데 왠지 몸이 근질거린다.
저도 1년에 한 번은 꼭 옵니다. 자석에 끌리듯 오지요. 한 달쯤 머물다 가면 1년은 끄떡없이 버팁니다. 캔디 포장을 보니 자일리톨 껌이다. 자석이 어쩌고 하는 말이 꺼림직해 껌을 입에 넣으며 딴소리를 한다. 이게 원산지 자일리톨 껌이군요. 우리나라 것보다 훨씬 맑은 맛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아하고 편안한 여성분, 오랜만입니다. 반가웠습니다. 선물 하나 더 드리고 가죠. 핀란드가 일어서며 가방에서 뭔가 꺼낸다. 자작나무 껍질인데 여기에 연애 편지 쓰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가 나가고 꽁지머리가 뒤따라 나가는 걸 멍하니 바라본다. 자작나무 연애 편지? 생면부지 남자가 왜 내게? 금세 들어와 내 앞에 빈잔을 채워주는 꽁지머리에게 묻는다. 이게 무슨 의미죠? 꽁지머리가 자작나무 껍질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글쎄, 별일이네요. 누님한테 그게 필요해 보였나 보죠. 저 형님, 헐레뱅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치밀하고 깔끔한 분이죠. 핀란드 들어가기 일주일 전부터 그 좋아하는 술도 다 끊고 몸 관리, 컨디션 관리 들어가요. 여기 왔다 망가져서 가면 백장님이 삐치니까요. 뭐 하는 분인데요? 백장님 어쩌고 하기에 고성의 집사쯤 대련히 생각했다. 직업이요? 글쎄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그냥 백작의 여자로 해두죠. 백작의 여자? 핀란드에게서 여자의 냄새는 전혀 풍기지 않았다. 외모도 보통 남자 그대로였다. 다리를 쩍 벌리고 앉지 않고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 게 눈에 띄는 정도였다. 핀란드 형님은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게이니까 백작의 여인이 맞는데 그냥 편하게 백작의 여자라고 해요. 남편이 그런 사람인 걸 안 뒤 그쪽은 아예 외면하고 살았다. 생각만 해도 징그럽고 속이 울렁거렸다. 그런데 네가 불러내 찾아온 곳에서 남편을 떠올리게 될 줄이야. 한때 트랜스젠더의 상징이 텔레비전에 자주 나왔다. 그 남자인지 그 여자인지가 보기 싫어 아예 텔레비전을 끄고 살았다. 미인형 얼굴에 키도 크고 날씬했으나 목소리만은 숨길 수 없었다. 여자 목소리이고자 애쓰는 남자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성전환 수술을 하고 멀쩡한 남자와 결혼까지 했으니 이제는 공식적인 여자다. 아무런 해악도 끼치지 않은 그녀에게 나는 저기를 품었었다. 그녀만 보면 남편이 연상돼 속이 불편했다. 헌데 다르단다. 트랜스젠더와 게이는 어떻게 구분되는 걸까? 누님 보기보다 허당이네요.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신체와 정신의 성이 불일치한 경우로 자신의 외관상 성을 부정하면서 성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이고요. 게이는 동성에게 애정을 느끼는 남성이에요. 아시겠지만 레즈비언은 여성 동성애자고요. 남편은 게이일까 트랜스젠더일까? 아직도 매월 생활비를 입금하는 남편에게 지나치게 무심했다. 이성애자라는 이유로 우위에 서서 남편을 사용하기만 했다. 이제 나는 이성애자도 아니다. 케이크 위에 깃발을 꽂는 무성애자가 되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무의미한 섹스보다 한 조각 케이크가 낫다는 걸 깨달은 지도 꽤 되었다. 성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질리도록 체험한 후에 닿았으니 선천성 무성애자에겐 모욕이 될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내 성세포는 마비되었다. 아니 모조리 죽었다. 죽을 것 같은 몸살을 홀로 앓고 나자 젖은 바가지에
깨에 달라붙듯 오글오글하던 세포들이 몰살했다. 내가 욕망을 끄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 성세포들이 전사한 것이다. 비로소 사람이 보였다. 있는 그대로 보였다. 그래도 남편과 만나는 건 꺼려졌다. 불결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환자의 가래통을 씻어주고 고개 한번 안 돌리고 동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남편의 치약만은 극복할 수 없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조작하던 내가 환자들을 돌보면서 서서히 달라졌다. 조작이 아니라 조각을 시작했던 것이다. 각종 조각도와 끈을 그라인더에 갈고 사포에 문질러 예리하게 갈았다. 그리고 내게 들이대 쪼아대고 깎아댔다. 남편과의 원진살은 내게 굳은 살을 남겼고 너로 인한 도화살은 튼 살을 남겼으며 마지막 역마살이 나를 잡아먹었다. 수많은 흠집과 옹이를 깎고 밀어내며 공포의 피를 흘렸다. 그러다 지치면 아무거나 펼치고 외웠다. 전화번호부도 외우고 전철역도 외웠다. 공포로부터 탈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 치매 노인들은 전철역 외우기를 좋아했다. 노래하듯 그들과 역 이름을 외우며 시간을 보냈다. 머리가 하얗게 쇠어도 나는 아는 게 없다. 인생이 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용서하고 무엇을 용서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때 내 앞에 닥치는 상황은 또 무엇이고 그로 인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 수 없다. 우주의 본질인 물 자체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인식할 수 없다는 게 불가지론이다. 사실 신은 없는데 신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들이 불가지론을 들고 나왔다고도 한다. 저기 바깥에 개나리가 움트고 있다. 금방이라도 개화할 듯 꽃망울이 통통하다. 행인이 늘어진 개나리 가지 몇 개를 꺾는다. 화병에 꽂으려나 보다. 비명이 없다고 고통도 없을까. 그보다 식물의 영혼이 겪는 상실감은 어쩔 것인가. 이따금 전지한 뒤 죽은 가로수를 보면 꼭 상실감을 못 이겨 자살한 것만 같다. 결국 인식 가능한 현상 너머의 세계는 인식할 수 없다. 그렇담 죄라는 게 과연 성립될까? 단지 너보다 먼저 태어난 게 죄라면 너는 내게 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누군가의 음모로 심어놓은 치명적인 바이러스. 이제 와서 착한 척하지 마. 네가 보낸 마지막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깔깔 웃었다. 그렇게 웃으며 방랑길에 접어들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게 얼마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지는 돌아갈 곳이 없어봐야 안다. 목적도 없이 둥둥 앞으로만 내닫다가 거꾸로 처박히고야 알았다. 내가 무중력 상태에 있었음을. 거울을 보며 나를 설득했다. 오랜 휴가를 보낸 거야. 머리가 쇠고 등이 벗겨지고 발톱이 빠져도 나는 여전히 나인 거야. 호랑이로 변해도 나고 시궁지로 변해도 나야. 인생은 카오스를 통해 코스모스를 알아가는 것. 폐허를 지나 우물을 헤치고 나오니 먼 곳이 보였다. 코앞에 먼지 따위에 부산스러울 일이 없으니 자연 동작이 느려졌다. 동작이 느려도 일상엔 아무 영향 없었다. 누님, 또 오세요? 오지 못하면 목소리라도 들려주세요. 꽁지머리가 명함을 건네준다. 꽁지머리가 지켜보고 있어 방향을 잡지 못하겠다.
신포동으로 갈까, 집으로 갈까 잠시 망설이다. 너를 뒤로 미룬다. 어차피 혼자만의 해후. 서두를 이유가 없지 싶어 인천역으로 향한다. 천천히 출발하길 기다려 핸드백에서 자작나무 껍질을 꺼낸다. 한 뼘 남짓 길이에 폭은 3, 4cm쯤 될까. 눈으로 봐도 생자작나무에서 벗겨온 껍질 그대로다. 수성 페인트를 칠한 듯 표면이 약간 뻑뻑하다.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고심해서 천천히 쓰라는 의미 같다. 송곳으로 가볍게 그은 듯한 2, 3cm짜리 가로 직선이 기하학적인 무늬를 이룬다. 편지를 쓸 때 줄 간격을 맞추기에 안성맞춤이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연애 편지. 나는 연애 편지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걸까? 아무 기억이 없다. 만지작대던 손을 그만 거둔다. 자작나무 숲 위에서 분필처럼 흰 가루가 묻어나서다. 손에 묻은 하얀 이물질을 굳이 털어내지는 않는다. 휴대폰을 열어 자작나무를 검색해 본다. 닥터 지바고에서 시베리아를 배경으로 쭉쭉 뻗어 있던 미인나무. 껍질에 연애 편지를 쓰면 반드시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사랑나무. 불에 탈 때 자작자작 소리를 내서 자작나무. 껍질의 밀랍 성분 때문에 잘 썩지 않아 너와 집 지붕으로 사용. 불을 붙이면 오래 타서 호롱불 대신으로 사용. 큐틴이라는 자연 방부제로 인해 땅속에서도 몇천 년을 견뎌 불경이나 그림에 사용. 그렇구나. 언젠가 기사에서 본 천마총 말타래가 자작나무 껍질에 그린 그림이었다. 기사 끝에 여진족이 나왔던 것도 기억난다. 여진족에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자작나무에 머문다는 속설이 있어 시신을 자작나무 껍질에 싸서 묻었다고 한다. 나는 이 자작나무 껍질에 연애 편지를 써야 할까? 누군가를 싸서 묻어야 할까? 그보다도 백작의 여자. 그이는 내게 왜 이걸 주었을까? 골똘히 생각하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환승역 안내방송에 벌떡 일어나 내리고 보니 남편의 집 근처다. 역사에서 잠시 서성거리다 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건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은 성공했다. 다만 내 머리가 파뿌리가 된 걸 남편은 모를 것이다. 현주구나. 지금 어디야? 일상적인 말투에 마치 뭘 아는 듯 묻는다. 은수요. 정말? 금방 데리러 갈게. 너를 따라온 끝에 남편을 만나는 건 누구의 음모일까? 어떤 중력에 끌려왔는지 또다시 혼돈이다. 이따금 내게 너를 보낸 사람이 혹시 남편은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술이 깨는지 두통이 오고 목이 마르다. 마트에 들어가 숙취 해소제를 마시다 포장지를 발견한다. 삽시간에 수수께끼가 풀리고 눈앞이 환해진다. 자작나무 껍질을 보기 좋게 포장한다. 나무의 성장에 맞춰 고무줄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갈라지거나 벗겨지지 않고 매끈한 수피를 자랑한다는 자작나무. 화촉은 빛깔을 들인 밀초이며 여기서 화는 자작나무를 가리킨다는 걸 아까 알았다. 여진족이 보내는 이 선물의 의미를 남편은 알까? 저기 남편이 온다. 일편단심인 연인과 나란히 손을 흔들며 온다. 멀리서도 파뿌리를 알아보는 남편이 신기하다. 아, 미워할 수 없는 사람. 마주 손을 흔들어 주는데 투두두
전조 없는 눈물이 또 떨어진다. 참 성가신 일이다. 손에 든 선물은 더욱 성가시다. 성가신 이걸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